자넨 행운하군 그래. 이 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내 아내가 담근 거라네. 맛이 훌륭할 걸세.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알퐁스 도데 들어보셨죠? 19세기 프랑스 작가인데요. 전원적인 프로방스의 풍경들을 아주 환상적이게 보여주죠. 예리한 관찰력과 풍자성이 돋보이는데요. 소개해드릴 노인들은 늙음의 아름다움을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노인들 함께 감상하시죠. 좋아요, 구독도 댓글도요. 알퐁스 도데 노인들. 편지인가요? 아장아저씨? 네, 파리에서 왔군요. 상냥한 아장아저씨는 파리에서 편지가 온 사실이 여간 자랑스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웬일인지 아침 일찍 불시에 내 책상 위로 날아든 파리의 소식이 나의 하루를 온통 빼앗아갈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의 예감은 바로 적중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편지를 읽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자네가 날 도와줘야겠네. 하루만 자네 풍착간의 문을 닫고 곧장 에이기에르로 가줘야겠어. 에르기에르는 자네가 사는 곳에서 30-40리 거리에 있는 커다란 읍이니 소풍길에 불과하네. 그곳에 도착하면 고아원을 찾도록 하게. 고아원의 바로 다음 집이라네. 회색 덧문이 있고 집 뒤에 자그마한 정원이 있는 낮은 지붕을 한 집이지. 문을 두드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게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대문을 들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친구인데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게. 그럼 작은 키의 두 노인이라도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지. 큰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네에게 팔을 내밀 걸세. 자네는 내 대신 자네의 조부나 조모에게 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그 노인들을 껴안아주게.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나. 그분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걸세. 그분들이 나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더라도 웃지 말고 들어주게. 웃으면 안 돼. 알겠나? 그분들은 나의 조부모로서 모두 나 때문에 살아계신 거라네. 그런데 10년 동안 나를 보지 못했지. 10년. 좀 긴 세월이긴 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네. 나도 파리에서 떠날 수가 없고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나를 만나러 올 수도 없는 걸.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지 몰라. 풍착간 주인 친구, 자네가 거기 있어 정말 다행일세. 가련한 노인들이 자네를 껴안고 약간이나마 나를 껴안은 듯한 행복감을 느낄 거야. 내가 그분들께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두었다네. 자네와 나와의 관계나 우리들의 깊은 우정에 관하여. 시덥지 않은 우정도 다 했지. 그날 아침은 마침 경이로울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하지만 길에 나서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햇빛도 너무 따가웠다. 참으로 프로방스 지방다운 날씨였다. 그 곤란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이미 바이툼에 운둔처를 잡아두었다. 도마뱀같이 햇빛이나 쬐고 소나무들의 노랫소리나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이제 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난 달갑지 않았으나 풍착간에 문을 닫아 걸고 열쇠는 고양이가 드나드는 구멍 밑에 넣어두었다. 나는 지팡이와 파이프를 들고 여정에 올랐다. 내가 에이기에르에 도착한 시간은 2시였다. 모두가 들로 나가버려서 읍내는 텅 빈 채였다. 먼지가 내려앉아 뽀얀 마당가의 느릅나무 가지에서는 매미들이 크로 평야의 한복판이나 되는 듯 요란하게 울어댔다. 햇빛을 받으며 읍 사무소 광장 위에 서 있는 한 마리의 나귀와
교회당 우물이를 날고 있는 비둘기 떼뿐. 내가 고아원의 위치를 물어볼 만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운 좋게도 선녀와 같이 노인 한 분이 홀연 눈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대문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실을 감고 있었다. 나는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선녀의 마법이 당장 효험을 내기라도 한 듯이 단지 꾸리를 틀었을 뿐이었는데도 신비스럽게도 고아원이 당장 눈앞의 몸체를 드러냈다. 검고 음산한 커다란 건물이었다. 아치형의 대문 위에는 주위에 라틴어를 몇 자 새긴 붉은 사암으로 된 오래된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다. 그 건물 옆에 훨씬 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회색 덧문의 집 뒤에 정원, 나는 즉시 내가 찾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노크를 할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하고 서늘한 길다란 복도와 장밋빛 담벽, 그 안에서 투명한 발을 통해 어른거리고 있는 정원, 모든 판자 위에 그려진 색바랜 꽃과 바이올린 무늬를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작가 스탠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어느 나이든 대법관의 집에라도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복도의 끝 왼쪽으로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커다란 벽시계의 추가 내는 소리와 어린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책을 읽는 어린이는 학생으로서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끊어 읽고 있었다. 그때 성자 이레네가 외치기를 나는 주의 미린이 저 짐승들의 이빨로 가루가 되리라. 나는 살그머니 문으로 다가가서 안을 살펴보았다. 어둠과 정적에 쌓여있는 조그만 방 안에는 광대뼈가 붉고 몸 전체가 주름투성이인 노인 한 명이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노인은 입을 벌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 머리맡에서 푸른 옷, 고아원생의 복장인 커다란 외투를 걸치고 작은 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자기보다도 훨씬 큰 책을 들고 성자 이레네의 생애를 읽는 중이었다. 책을 읽는 소리에 신비감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퍼졌다. 노인은 안락의자에 묻혀서 파리들은 천장에서, 카나리아는 창틀의 새장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벽시계도 똑딱똑딱 코를 골고 있었다. 방 안에서 잠들지 않은 것이라고 닫혀진 덧문 틈으로 넓은 폭을 지으며 똑바로 뻗쳐들어온 백색 광선과 그 안에서 생기 있게 반짝이며 춤을 추는 작은 섬광들 뿐이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속에 여자아이는 엄숙한 태도로 계속 낭독을 하고 있었다. 곧 두 마리의 사자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삼켜버렸다. 내가 들어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자 이레네의 사자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해도 내가 들어선 것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로 뜻밖의 일이었으리라. 소녀가 소리를 지르고 커다란 책이 떨어지고 카나리아와 파리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시계가 울리는 소리에 노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도 약간 당황해서 문턱에 멈춰선 채 커다랗게 외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스의 친구인데요. 아, 그 순간에 저 가엾은 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노인은 두 팔을 벌린 채 내 앞으로 다가서더니 나를 얼싸안고 손을 꼭 붙잡더니 미친 듯이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노인의 얼굴을 채웠던 주름살이 순식간에 활짝 펴지며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오, 자네가, 아니 자네가. 그리고는 집안을 향해 외쳤다. 마메트. 문이 열리면서 복도에 가벼운 발소리가 울렸다. 마메트였다. 길다란 술이 달린 모자에 수녀복 차림의 모습이었다. 경의를 표하기 이에 고풍스런 수가 놓인 손수건을 손에 들고 있던 그 조그만 할머니는 누구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거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노인이 서로 흡사하게 닮았다는 점이었다.
머리를 묶어 노란 리본만 달았다면 할아버지를 마메트 할머니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메트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린 까닭인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주름살 투성이었다는 것이다.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옆에 고아원생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떠나지 않는 푸른 제복 차림의 작은 호위병들이었다. 두 소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보다 더 눈물겨운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방 안에 들어선 마메트 할머니는 나에게 정중하게 다시 인사하려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리스의 친구야 하고 한마디를 던지자 할머니는 중간에서 인사를 단념하고 갑자기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할아버지의 얼굴보다 더 혈기가 돌았다. 가엾은 노인들. 핏줄에는 단 한 방울 정도의 피가 남아있을 터인데 조그마한 감격에 피가 모두 얼굴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빨리 의자를 할머니가 소녀에게 말했다. 덧문을 열거라. 할아버지도 자기를 보호하는 소녀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내 손을 하나씩 잡더니 창 있는 곳까지 종종걸음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창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소녀가 안락의자들을 서로 가까이 당겨놓자 나는 두 안락의자 사이에 있는 접는 의자에 자리했다. 푸른 옷의 두 소녀는 우리들 뒤쪽으로 가서 섰다. 그러자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잘 지내우? 그 애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우? 왜 그 아이는 오지 못한다우? 곤란한 생활은 아니던가? 그분들은 몇 시간을 계속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았다. 나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대답했다. 친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들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고 설령 알지 못하는 것도 대담하게 꾸며서 전해 주었다. 그래서 창문들은 잘 닫혀 있었는지 도배지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신경 써서 보지 못했다고 실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도배지요? 밝고 꽃무늬가 있는 푸른 색깔이죠. 그렇군. 할머니는 감격하여 남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착한 아이죠? 물론이지 착한 아이고 말고. 할아버지도 감격해서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두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엷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을 껌뻑거리기도 하고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또 나에게 몸을 바짝 붙이며 이런 말도 했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게나. 저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또 말했다. 좀 더 크게 말해주구려. 저희는 귀가 좀 어둡다오.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두 노인은 고맙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다. 내 눈 속에서 모리스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그분들의 메마른 미소 속에서 나는 어렴풋한 베일 속에 쌓여 잡히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듯 해서 가슴이 짜릿했다. 마치 아련한 안개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친구의 자태가 보이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문득 안락의자에서 일어났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나. 여보 마메트. 아직 점심 식사 전일 텐데. 마메트 할머니는 기겁을 하며 팔을 쳐들었다.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런 어쩌나. 나는 모리스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 착한 손자는 12시를 넘겨 점심을 먹는 법이 추호도 없다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그건 모리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이었다. 내가 아직 식사 전이라고 말했을 때 벌어진 소동은 볼만한 것이었다. 얘들아, 얼른 상을 준비해라. 방 중앙에다 식탁을 놓고 주일날 사용하는 식탁보와 화문 접시를 가져오렴. 웃고 서 있지만 말고 빨리. 소녀들은 그야말로 다급하게 서둘렀다. 순식간에 식탁이 마련되었다. 별건 아니지만 많이 드시오.
혼자 들게 해서 미안하네만 우린 이미 식사를 했다오. 마메트 할머니가 나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가엾은 노인들. 누군가 찾아올 때면 항상 이미 식사를 끝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메트 할머니가 성의껏 마련한 점심 식사란 소량의 우유와 대추, 배, 그리고 과자와 유사한 바게트뿐이었다. 그 식사는 적어도 할머니와 카나리아의 일주일분 식량에 해당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서 모두 해치웠던 것이다. 그때 식탁 주위에서 분개했을 그분들을 생각해보라.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이 서로 팔꿈치를 쿡쿡 찌르면서 쑥덕거리는가 하면 한쪽 새장 속에서 카나리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어머, 저 사람이 바게트를 모두 먹어치우고 마네. 나는 차린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야인 골동품 같은 냄새가 풍기고 있는 환하고 조용한 방 안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데 정신을 팔려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특히 2개의 조그마한 침대에서는 차마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2개의 요람가도 같은 그 침대들을 보면서 나는 이른 아침에 술이 달린 커다란 커튼 아래 여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노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3시는 노인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마메트, 아직 자오? 일어났어요. 모리스는 착한 아이지. 물론이죠. 착한 아이고 말고요. 나는 나란히 놓인 2개의 침대를 보기만 해도 이 같은 그들의 대화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방 한쪽의 옷장 앞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옷장의 가장 윗선반에 놓아둔 앵두 담근 브랜디 병을 내리려는 일이었다. 모리스가 올 때를 기다리며 10년이 지난 것인데 나를 위해 마개를 따려는 것이었다. 마메트 할머니가 통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손수 브랜디 병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도 의자 위에 올라서서 선반위에 손을 뻗으려고 팔을 빼고 있었다. 이런 광경은 누구든 눈앞에 선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몸을 떨면서도 곧주 섰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이 의자에 바짝 달라붙고 마메트 할머니는 할아버지 뒤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팔을 뻗고 있었다. 문이 열린 옷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갈색의 의복들에서는 오렌지 향내가 가볍게 풍겨났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마침내 한동안 땀을 흘린 끝에 할아버지는 그곳으로부터 저 유서 깊은 병과 함께 부조 무늬가 새겨진 낡은 은술잔을 끄집어냈다. 은잔은 모리스가 유아 시절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모리스가 그토록 좋아하던 앵두주를 잔에 가득 채워 나에게 권했다. 잔을 건네면서 침을 넘기는 듯한 표정으로 나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자넨 행운하군 그래. 이 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내 아내가 담근 거라네. 맛이 훌륭할 걸세. 이걸 어쩌나. 할머니가 담그신 건데 설탕을 넣지 않으셨군요. 어쩔 수 없죠. 노쇠해지면 정신까지도 흐릿해지게 되는 법이니까. 마메트 할머니, 당신의 앵두주 맛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나는 눈 한번 찌푸리지 않고 끝까지 술을 모두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2 노인은 자기들의 착한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붙으려고 했겠지만 날은 이미 저물고 풍착강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멀었으므로 떠나야만 했다. 할아버지도 나를 따라 일어섰다. 할멈, 옷 좀 줘. 광장까지 안내하고 올 테니까. 물론 마메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나를 광장까지 안내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차가워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런 눈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지 할아버지가 외투를 걸치는 것을 도우면서 진주 단추가 달리고 스페인 담배 색깔의 훌륭한 옷이었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말할 뿐이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세요. 할아버지는 약간 심통이 난 듯한 말투로 내뱉었다. 글쎄 그걸 알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웃자 소녀들도 함께 미소 지었다. 새장 속에서는 카나리아들이 그들다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앵두주 향기로 집안의 모두가 약간 취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밖에 나서니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푸른 옷의 소녀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 멀찍이서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소녀를 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나의 팔을 붙들고 젊은이답게 걷고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듯 했다. 마메트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담고 문턱에 서서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할머니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아직도 걸을 힘이 남아있군 그래.